똥물이 다리 밑에 덕지덕지 붙어서 큰 비가 와도 씻기지 않습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박제가가 목격한 한양의 모습입니다. 1789년 18만 명이 살던 한양 거리는 배설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복궁에서는 150년 전 정화시설이 발견되었습니다. 유럽보다 100년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궁궐은 깨끗했는데 왜 한양 거리는 악취로 뒤덮였을까요? 그리고 매일 왕의 배설물을 나르던 궁녀들은 누구였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1760년 여름 한양 영조 36년의 무더운 8월이었습니다. 청계천 주변을 시찰하던 영조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궁궐까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즉시 준천 공사를 시작하라. 72세의 노왕이 내린 긴급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천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양 거리 전체가 이미 배설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냇가 다리 옆 석축에는 사람의 똥이 더럭더럭 붙어서 장마가 와도 씻기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걷는 백성들은 코를 막고 걸어야 했고 여름이면 악취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무엇이 조선의 수도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30년 후인 1789년 실학자 박제가는 한양의 참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에서 나오는 분뇨를 다 수거하지 못해 더러운 냄새가 길에 가득하다. 냇가 다리 옆 석축에는 사람의 똥이 더럭더럭 붙어서 큰 장마가 아니면 씻기지 않는다. 그는 중국 베이징과 비교하며 한탄했습니다. 청나라 연경에는 거리마다 변소가 있어 분뇨를 모아 거름으로 팔지만 우리 한양은 거리에 그대로 버려진다. 이것이 조선 후기 한양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양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을까요? 1669년 현종 10년 한성부가 집계한 공식 기록에 따르면 한양 인구는 19만 4,030명이었습니다. 1789년 정조 13년에는 18만 8천 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8세기 한 세기 동안 한양에는 꾸준히 18만에서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한 번씩만 볼일을 본다고 해도 20만 번의 배설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배설물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는 농경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왕도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치명적인 모순을 낳았습니다. 조선시대 농촌에서 인부는 가장 귀한 거름이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재를 버리는 자는 곤장 30대, 똥을 버리는 자는 곤장 50대라는 법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분이 소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양에서는 농사를 짓지 못하니 거름이 필요 없었습니다. 도성 밖 농민들이 수레로 날아가야 했는데 비포장기를 따라 운반하다 보면 길거리에 흘렀습니다. 길거리에 오물을 흘리는 자는 곤장 40대라는 법도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야간에는 운반조차 금지되었으니 도성 내 분뇨는 제대로 처리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같은 궁궐은 어땠을까요? 왕과 왕비, 왕대비가 사는 궁궐에도 사람이 살았습니다. 궁녀만 평시 200명에서 600명, 내관이 160명에서 335명, 여기에 군사와 관리들까지 합치면 궁궐에도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배설물은 과연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왕은 어디서 볼일을 보았을까요? 수백 명의 궁녀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 더러운 일을 감당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2021년에 밝혀졌습니다.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경복궁 동궁 권역을 발굴하다가 150년 전 화장실 유구를 발견한 것입니다. 가로 10.4m, 너비 1.4m, 깊이 1.8m의 거대한 구덩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입숙으로 물이 들어와 분뇨를 발효시키고 출숙으로 정화된 물을 내보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현대 정화조와 거의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한국생활학취연구소 이장훈 소장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50년 전 이런 분뇨 정화시설은 우리나라에만 있었다. 유럽과 일본은 19세기 말에야 정착되었다. 조선 궁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위생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궁궐에는 이토록 앞선 기술이 있었는데 왜 한양 거리는 배설물로 뒤덮였을까요?
왕족과 양반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백성들은 왜 악취 속에서 살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깨끗한 궁궐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제 시간을 거슬러 37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395년 9월 조선 태조 4년입니다. 한양에 새로운 도성이 완성되었습니다. 설계자는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정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유교 이념에 따라 한양 도성을 설계했습니다. 북쪽으로 북악산을 등지고 남쪽으로 남산을 바라보며 동쪽에 청계천이 흐르는 명당이었습니다. 사대문을 세우고 궁궐을 지었습니다.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시경의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이미 술에 취하고 이미 덕에 배부르니 군자만년 그대의 큰 복을 도우리라. 큰 복을 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도전은 한양 도성을 인구 10만 명 규모로 계획했습니다. 도성의 면적은 500결로 당시로서는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양에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500년 동안 수도였던 개경을 떠나 낯선 한양으로 이주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당근책을 썼습니다. 무료로 토지를 나눠준 것입니다. 정일품 관료에게는 35부, 즉 약 1493평을 주었습니다. 정의품은 30부, 종이품은 25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평민에게도 2부, 약 26평의 땅을 무상으로 지급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강남 한복판 땅을 공짜로 나눠준 셈입니다. 1426년 세종 8년 한양의 인구는 약 11만 명이었습니다. 계획했던 10만 명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거리는 여유로웠고 집터도 충분했습니다. 경복궁은 웅장했습니다. 궁궐지 기록에 따르면 경복궁에는 160여 개의 정각과 7,300여 칸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광화문을 지나 근정전에 이르는 중심축은 기하학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좌우 대칭의 건물 배치는 왕권의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궁궐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가 사는 내전, 왕세자가 사는 동궁, 후궁들의 처소, 그리고 이들을 시중드는 궁녀들의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궁녀들이 일하는 곳은 7부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밀, 침방, 수방, 내소주방, 외소주방, 생과방, 세답방이었습니다. 지밀 궁녀는 왕의 측근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침방과 수방 궁녀는 바느질을 담당했습니다. 소주방 궁녀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생과방은 과자와 음료를, 세답방은 빨래와 다림질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보기처가 있었습니다. 등촉방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들은 아궁이에 불을 떼고 침실을 따뜻하게 하며 궁궐 안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맡았습니다. 바로 매화틀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매화틀은 무엇이었을까요? 왕과 왕족이 사용하는 이동식 변기였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전, 즉 왕과 왕비가 사는 공간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왕이 볼일을 보고 싶을 때마다 궁녀들이 매화틀을 들고 와야 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상자 형태로 안에는 도자기 그릇이 들어 있었습니다. 왕이 볼일을 마치면 보기처 궁녀들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치워야 했습니다. 냄새를 맡아서는 안 되었고 얼굴을 찌푸려서도 안 되었습니다. 왕의 배설물이라 해도 그것은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궁녀들은 매일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궁녀들은 어디서 볼일을 보았을까요? 경국대전에는 내명부 규정이 있었습니다. 정일품 빈부터 종사품 수건까지는 왕의 후궁이었습니다. 정오품 상궁부터 종구품까지는 궁녀였습니다. 태종 때 기록을 보면 1414년 궁녀는 수십 명이었습니다. 세종 때는 1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조 때는 230명 정도였습니다. 인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환관과 궁첩의 수가 점점 많아져 내관이 160명, 나인이 230명, 별감이 150명이다. 영조 때는 6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18세기 실학자 성호 이익은 지금 환관이 335명이고 궁녀가 684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조선 말 고종 때는 다시 2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들 수백 명의 궁녀들은 어디서 볼일을 보았을까요? 궁궐 외곽,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공동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2021년 발굴된 경복궁 화장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동궁 권역, 즉 왕세자가 사는 곳 남쪽에 위치했습니다.
4칸에서 5칸 규모로 한 번에 최대 10명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150명 정도가 사용 가능한 대규모 화장실이었습니다. 궁궐지와 경복궁 배치도를 분석한 결과 이 화장실은 1868년 고종 5년에 지어졌습니다. 경복궁이 중건될 때 함께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약 20년간 사용되었습니다. 이 화장실에는 놀라운 기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깊이 1.8m의 거대한 구덩이 안에 입수구와 출수구 두 개가 있었습니다. 입수구는 출수구보다 80cm 낮게 설계되었습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한 것입니다. 유입된 물은 배변과 섞이면서 발효를 촉진시켰습니다. 부피가 큰 찌꺼기는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위쪽의 정화된 물만 출수구로 빠져나갔습니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오동선 연구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정화시설은 현대 정화조 구조와 유사합니다. 분뇨 침정물에 물을 유입하고 분뇨를 발효 및 침전시킨 후 오수와 정화수를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구덩이 밖에서는 기생충 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생적 구조였다는 증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의 시기입니다. 1868년은 조선시대입니다. 그때 이미 조선은 현대식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어땠을까요? 영국 런던은 19세기 중반까지 템스강의 분뇨를 그대로 버렸습니다. 1858년 대학 취해 해에는 의회가 폐회할 정도였습니다. 일본은 19세기 말에야 하수 처리 시설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궁궐의 정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00년 후 이 도성이 어떻게 변할지, 거리가 배설물로 뒤덮일지, 왕조가 무너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395년 한양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500년 왕조의 시작이었고 10만 명이 살기에 충분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한양을 휩쓸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모두 불탔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난민들이 궁궐을 불태웠다고 기록했습니다. 노비 문서를 없애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록들은 왜군이 들어오기 전 이미 불이 났다고 전합니다. 어쨌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양의 궁궐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273년 동안 경복궁은 빈터로 남았습니다. 정선의 경복궁도를 보면 1754년 당시 경복궁터에는 숲과 풀만 무성했습니다. 경회루의 석주와 광화문의 석축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양의 인구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1657년 효종 8년 한양 인구는 8572명이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년 후인 1669년 현종 10년 인구는 갑자기 19만 403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무려 2.4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전쟁이 끝나고 백성들이 다시 한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17세기 후반은 조선 후기 상업이 발달하던 시기였습니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쌀 대신 돈으로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상품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한양은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8세기 영조와 정조 시대, 한양은 완전히 다른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1789년 정조 13년 호구조사에서는 한양 인구가 18만 8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구는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호구조사는 세금을 매기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백성들은 인구를 축소 신고했습니다. 학자들은 실제 인구가 공식 기록의 2배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호 이익도 한양의 한잡지류가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기록했습니다. 한잡지류란 농사도 짓지 않고 배틀에 앉지도 않지만 먹고 사는 사람들, 즉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전 상인, 행상, 보부상, 수공업자, 객주, 여각업자 등이 한양에 몰려들었습니다. 숙종 후반부터 영조, 정조대에 이르기까지 한양은 팽창했습니다. 사대문 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성저심리, 즉 성곽 밖 심리 지역까지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포, 서강, 용산, 두모포 등 한강변 포구 마을이 번성했습니다. 이곳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쇠곡과 상품이 모였습니다. 그것을 운반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또한 한양에 필요한 채소를 재배하는 근교 농업도 발달했습니다. 배추, 무, 미나리를 기르는 밭이 성 밖에 펼쳐졌습니다.
1751년 영조 27년 한양의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습니다. 원래 오부 52방이었던 것이 오부 43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대문 안에서는 10여 개 방이 폐지되거나 합병되었습니다. 반면 성 밖에는 두모방, 한강방, 둔지방, 용산방, 서강방, 상평방, 연희방, 연은방이 새로 생겼습니다. 한양이 성곽을 넘어 확장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조는 이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영조는 도성 안에 인민이 너무 많다고 한탄했습니다. 실제로 한양은 과밀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이 설계할 때는 10만 명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는 20만 명 가까이 살고 있었습니다. 2배의 인구가 같은 공간에 몰려 산 것입니다. 땅값이 치솟았습니다. 이미 중종 때부터 성안은 한치의 땅이 금과 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경국대전을 편찬할 때 관료들에게 나눠주는 땅의 크기를 대폭 줄였습니다. 태조 때는 정일품이 1493평을 받았지만 중종 때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땅이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좁은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인구가 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1788년 발간된 탁지지 서문을 보면 당시 1000만 인구가 필요로 하는 식량은 5700만 석인데 실제 소비량은 6000만 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해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한탄이었습니다. 한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성 안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식량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했습니다. 전국에서 세금으로 거둬들인 쌀이 한강을 통해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마포, 서강의 포구에 쌀배가 도착하면 짐꾼들이 그것을 지고 성 안으로 날랐습니다. 거대한 물류 시스템이 작동했지만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20만 명이 먹으면 20만 명이 싸야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대변을 본다고 해도 20만 번의 배설이 발생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의 배설물은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조선시대 농촌에서는 인분이 가장 귀한 거름이었습니다. 조선 왕조는 그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법으로 보호했습니다. 재를 버리는 자는 곤장 30대에 처하고 똥을 버리는 자는 곤장 50대에 처한다. 경국대전에 명시된 법이었습니다. 인분을 버리는 것은 중죄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농촌 이야기였습니다. 한양은 달랐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는 공식적으로 농경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왕도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니 거름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양의 분뇨는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도성 밖 농민들이 날아가야 했습니다. 수레에 싣고 사대문을 나가 멀리 밖까지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첫째, 비포장 도로를 따라 수레를 끌다 보면 길거리에 흘렀습니다. 길거리에 오물을 흘리는 자는 곤장 40대에 처한다는 법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한강을 건너야 했는데 나룻배로 분뇨를 실어 나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야간 통행이 금지되어 있어서 밤에는 운반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도성 내 분뇨는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분뇨를 전문적으로 수거해 생계를 유지하는 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구가 10만 명일 때 만들어진 시스템이 20만 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분뇨업자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도로와 하천에 분뇨를 몰래 버렸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더 심각했습니다. 청계천이 범람하면서 분뇨가 섞인 오수가 거리로 번졌습니다. 한양은 악취와 벌레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를 겪었습니다. 팍제가의 북학의 기록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양 곳곳이 인분으로 뒤덮여 지저분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경복궁 담장 안쪽에서 나온 조선시대 지층을 분석한 결과 회충과 편충 등 기생충 알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아래, 시청사 부근, 종묘 광장 등 서울 주요 지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염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한양의 인분이 널려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양은 영광의 도시였지만 동시에 악취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문제가 30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8세기 중반 한양의 위기는 심화되었습니다. 1760년 영조 36년 여름 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궁궐까지 악취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청계천 주변이 특히 심각했습니다. 이 하천은 원래 한양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백악산과 인왕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중랑천과 합류해 한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선 초기 태종은 청계천을 정비했습니다. 세종 때도 여러 차례 준천 공사를 했습니다. 준천이란 하천 바닥을 깊게 파내는 작업입니다. 물이 잘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천은 다시 얕아졌습니다. 쓰레기와 흙이 쌓였고 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분뇨가 그곳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영조는 대규모 준천 공사를 명령했습니다. 전국에서 인부를 동원했습니다. 경기 좌도와 충청도 군사 수천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청계천 바닥을 깊이 팠습니다. 쌓인 오물과 흙을 파내고 물길을 넓혔습니다. 석축을 쌓아 하천이 범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사는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성군이시다. 이제 맑은 물이 흐르는구나. 실제로 공사 직후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악취가 줄었고 물이 잘 흘렀습니다. 영조는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인구는 여전히 18만 명이 넘었습니다. 매일 수만 명의 배설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처리할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5년, 10년이 지나자 청계천은 다시 오염되었습니다. 분뇨가 다시 쌓였고 악취가 돌아왔습니다. 준천 공사는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정조 때도 한 번 더 준천 공사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조선 왕조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도성 내 농경 금지 정책이었습니다. 유교 국가에서 수도는 왕의 위엄을 보여주는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품위에 맞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양 안에서 농경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뇨 처리 시스템을 무너뜨렸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니 거름이 필요 없었습니다. 인분을 가져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둘째, 인구 계획의 실패였습니다. 정도전은 10만 명을 기준으로 한양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배가 살았습니다. 화장실, 하수도, 분뇨 처리 시스템 모두 10만 명 기준이었습니다. 20만 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법 집행의 실패였습니다. 법으로는 길거리에 오물 흘리면 곤장 40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관리들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뇨를 어디에 버리라는 말인가? 처리할 곳이 없는데 법만 엄격하면 무슨 소용인가? 결국 법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넷째, 계급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양반과 관료들은 깨끗한 저택에 살았습니다. 하인들이 분뇨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거리의 악취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마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거리를 직접 걸을 일도 없었습니다. 고통받는 것은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민들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궁궐은 어땠을까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안은 한양 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궁궐 안은 깨끗했습니다. 악취가 없었습니다. 왕이 거니는 길에 오물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궁녀들이 매일 청소했습니다. 왕과 왕족의 배설물은 매화틀로 처리되었습니다. 보기처 궁녀들이 조심스럽게 치웠습니다. 궁녀와 내관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궁궐 외곽에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 동궁 권역 남쪽이나 서쪽 구석진 곳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앞서 설명한 정화시설이 있었습니다. 발효와 침전을 통해 악취를 최소화하고 오염을 막았습니다. 경복궁 화장실 유구 발굴 보고서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이 화장실은 1868년 고종 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였습니다. 273년 동안 빈터였던 경복궁을 다시 지었습니다. 약 500여 동의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궁궐지 기록에 따르면 최대 75.5칸의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경회루 남쪽 권례각사와 동궁 권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궁녀와 관리, 군사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화장실 규모는 4칸에서 5칸, 한 번에 최대 10명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150명 정도가 이용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궁궐 전체 인구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궁녀가 평시 200명에서 600명,
내관이 160명에서 335명이었습니다. 여기에 군사, 관리, 무술이, 비자 등을 합치면 1000명에서 1500명 정도였을 것입니다. 만약 궁궐의 화장실이 총 75.5칸이었고 각 화장실이 하루 150명씩 사용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규모였습니다. 게다가 왕과 왕족은 매화틀을 사용했으므로 화장실 인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궁궐의 위생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대한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경복궁 담장 안쪽은 깨끗했습니다. 왕과 왕족은 악취를 맡지 않았습니다. 앞선 정화기술로 분뇨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담장 밖, 광화문을 나서면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리에는 배설물이 널려 있었습니다. 냇가에는 똥물이 흘렀습니다. 여름이면 악취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18만 명의 백성은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 궁궐의 기술을 한양 전체에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왜 백성들을 위한 공공 화장실을 짓지 않았을까요? 왜 분뇨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왕실의 위생은 중요했습니다. 백성의 위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6.25 국가에서 민보는 명분이었지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왕과 양반의 세계, 평민의 세계는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후기 한양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30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단 한 번, 한 사람이 이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옥균이었습니다. 궁궐 담장 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궁녀였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궁녀들은 왕실을 떠받쳤습니다. 의식주 모든 것을 담당했습니다. 옷을 찢고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고 빨래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 가장 더럽고 천한 일도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바로 배설물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궁녀는 신분과 역할에 따라 계급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상궁이 있었습니다. 정호품 상궁은 궁녀 사회의 정점이었습니다. 그 위에 제조상궁, 부제조상궁, 감찰상궁 같은 특별한 직책이 있었습니다. 제조상궁은 큰방상궁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각 처소의 궁녀를 통솔하는 우두머리였습니다. 부제조상궁은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감찰상궁은 궁녀들의 언행을 감시했습니다. 지밀상궁은 왕의 측근에서 시중 들었습니다. 왕을 시위하며 잠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모상궁은 왕자와 공주를 양육했습니다. 시녀상궁은 문서를 관리하고 연회 때 왕을 안내했습니다. 상궁 아래에 나인이 있었습니다. 정육품부터 종구품까지 다양한 계급의 나인이 있었습니다. 나인이 되려면 입궁한 지 15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그때 관례를 치르고 정식 나인이 되었습니다. 나인으로 또 15년에서 20년을 일해야 상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밀 나인은 25년 만에 상궁이 되었습니다. 친방이나 수방, 소주방 나인은 35년을 일해야 상궁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10살에 입궁하면 25년 후 35살의 나인이 되고 다시 20년 후 55세의 상궁이 되는 것입니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평생을 궁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나인 아래에 견스 나인이 있었습니다. 아기 나인 또는 생각시라고 불렸습니다. 4세부터 17세 사이의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선배 궁녀들을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습니다. 심부름을 하고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지밀 소속 생각시는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왕의 눈에 띌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왕의 승언을 입으면 하루아침에 승은 상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이를 낳으면 종사품 수건 후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궁녀가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극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궁녀 조직은 7부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밀, 친방, 수방, 내소주방, 외소주방, 생과방, 세답방이었습니다. 지밀은 왕을 직접 시중드는 곳으로 가장 격이 높았습니다. 지밀 궁녀는 20명에서 27명 정도였습니다. 친방과 수방은 바느질을 담당했습니다. 친방은 옷을 꿰매고 수방은 술을 놓았습니다. 각 15명에서 20명이었습니다. 내소주방은 평상시 음식을, 외소주방은 잔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생과방은 과자와 음료를 담당했습니다.
세답방은 빨래와 다림질을 맡았습니다. 이 부서들에 각각 15명에서 20명의 궁녀가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부서 외에 4개의 부설부서가 더 있었습니다. 세수관, 퇴선관, 보기처, 등촉방이었습니다. 보기처는 등촉방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여기가 바로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보기처 궁녀들은 아궁이에 불을 떼고 방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궁궐 안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맡았습니다. 매화틀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왕과 왕족의 배설물을 치우는 것, 이것이 보기처 궁녀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매화틀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나무로 만든 상자 형태였습니다. 안에는 도자기 그릇이 들어 있었습니다. 뚜껑이 있어서 냄새가 새지 않도록 했습니다. 손잡이가 달려 있어 들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왕이 볼일을 보고 싶을 때 보기처 궁녀 2명이 매화틀을 들고 왔습니다. 왕이 사용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왕이 끝나면 조심스럽게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궁궐 구석진 곳으로 가서 내용물을 버렸습니다. 매화틀을 깨끗이 씻고 말렸습니다. 다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이 일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왕비, 왕대비, 왕세자, 왕세자빈, 후궁들도 모두 매화틀을 사용했습니다. 각 처소마다 담당 궁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대전에는 대전 보기처 궁녀가, 중궁전에는 중궁전 보기처 궁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 일만 했습니다. 평생을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다른 사람의 배설물을 치우는 일을 평생 한다는 것을. 냄새를 맡아서는 안 됩니다. 얼굴을 찌푸려서도 안 됩니다. 혹시라도 왕이 불쾌해하면 벌을 받습니다. 조용히 신속하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처리해야 합니다. 보기처 궁녀들은 가장 낮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다른 궁녀들도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보기처 것들이라고 부르며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실이 유지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궁궐은 악취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왕은 편안하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기처 궁녀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왕실의 위엄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궁녀들 자신은 어디서 볼일을 보았을까요? 앞서 설명한 대로 궁궐 외곽에 공동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2021년 발굴된 경복궁 화장실 유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동궁 권역 남쪽에 위치했습니다. 4칸에서 5칸 규모로 한 번에 최대 10명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정해진 시간에 교대로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지미를 제외한 대부분 궁녀는 격일제로 근무했습니다. 비번 날에는 자유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밀 소속 궁녀는 하루를 상번과 하번으로 나누어 아침 8시와 오후 3시에 교대했습니다. 가장 고된 근무였습니다. 경복궁 화장실 발굴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화장실 구덩이 안에서 기생충 알뿐만 아니라 오이, 가지, 들깨, 씨앗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궁녀들이 먹었던 음식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궁녀들은 채소를 많이 먹었습니다. 오이, 가지 같은 여름 채소와 들깨 등을 반찬으로 먹었습니다. 이것이 소화되어 배설물에 씨앗이 섞여 나왔고 세월이 흘러 화석처럼 남았습니다. 150년 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토양을 분석한 결과 화장실 구덩이 안에는 기생충 알이 많았지만 구덩이 밖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정화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분뇨가 발효되면서 오염물질이 가라앉았고 위쪽의 정화된 물만 밖으로 나갔습니다. 악취도 최소화되었습니다. 궁녀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조차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궁궐의 위생기술은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궁궐 안 이야기입니다. 담장 밖 한양 거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8만 명의 백성은 그런 정화시설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공공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해결하거나 뒷골목에서 볼일을 봐야 했습니다. 분뇨는 거리로 흘렀고 하천을 오염시켰습니다. 여름이면 악취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왕과 양반은 담장 안에서 깨끗하게 살았지만 백성은 담장 밖에서 악취 속에 살았습니다. 이것이 조선 후기의 현실이었습니다. 1926년 고종 순종을 모셨던 상궁들의 증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병인 맹춘 큰전 분뇨도라는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대전에서 일하는 나인들에게 지급한 급료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분뇨도라는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분뇨, 즉 급료를 나눠주는 명단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서를 보면 대전, 경성궁, 서상궁, 내소주방, 외소주방, 영친왕궁 등 여러 처소의 나인들이 급료를 받았습니다. 온공상, 반공상, 반반공상, 온방자, 반방자로 구분되어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궁녀들도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만 그 월급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보기처 궁녀들의 급료가 가장 적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흘러 19세기 말입니다. 1884년 고종 21년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한양은 여전히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조선 왕조는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삼정의 문란, 세도정치, 밀란의 시대였습니다. 한양의 인구는 여전히 많았지만 국가는 관리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더 지저분해졌고 악취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옥균이었습니다. 김옥균은 1851년 충청도 공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양반 가문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총명했습니다. 1872년 21세의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빠른 출세였습니다. 그는 박규수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박규수는 실학자이자 개화 사상가였습니다. 그에게서 김옥균은 새로운 세계를 배웠습니다. 조선이 변해야 한다고, 낡은 제도를 버리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1881년 30세에 일본을 시찰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급속히 근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상하수도가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공공 화장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분뇨를 체계적으로 수거해 처리했습니다. 전차가 다니고 전등이 거리를 밝혔습니다. 김옥균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니, 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큰 개혁을 하기 전에 기본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 개혁, 경제 개혁을 외치기 전에 백성들이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위생 문제였습니다. 1884년 초 김옥균은 고종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한양의 위생 상태가 심각합니다. 거리에 분뇨가 넘쳐나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대로는 전염병이 창궐할 것입니다. 백성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신이 일본에서 본 바로는 그들은 거리를 깨끗이 하고 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종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고종도 위생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을 뿐입니다. 김옥균에게 전권을 주었습니다. 경이 알아서 하라. 김옥균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치도국을 설치했습니다. 거리의 위생을 다스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치도국은 한양 거리의 청소와 분뇨 처리를 전담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인력을 모집했습니다. 백성 중에서 장정들을 뽑아 청소부로 고용했습니다. 급료를 주었습니다. 국가 예산에서 지출했습니다.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분뇨를 실어 나를 전용 수레였습니다. 도성 밖에 분뇨 처리장을 설치했습니다. 그곳에서 인분을 모아 거름으로 만들어 농민들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본 시스템을 조선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법을 집행했습니다. 김옥균은 엄격했습니다. 도성 내에서 분뇨를 버리는 자는 모두 처벌한다. 예외는 없다. 치도국 관리들이 거리를 순찰했습니다. 분뇨를 버리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잡아갔습니다.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벌금을 물리거나 감옥에 가뒀습니다. 문단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치도국이 무섭다더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거리가 조금씩 깨끗해졌습니다. 악취가 줄었습니다. 백성들 중 일부는 환호했습니다. 잘했다. 이제야 숨쉬고 살겠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옥균의 개혁은 너무 급진적이었습니다. 그는 사람 똥만 단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똥, 말똥까지 단속했습니다. 당시 한양에서는 우마차가 주요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철도도 자전거도 없었습니다. 물건을 나르려면 소나 말이 끄는 수레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소와 말은 걸어가면서 똥을 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치도국은 그것조차 트집을 잡았습니다.
소가 똥을 쌌으니 치워라. 안 치우면 처벌한다. 운송업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이게 무슨 개혁이냐? 소가 싸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이러면 장사를 할 수 없다. 상인들도 불만이었습니다. 치도국이 자신들에게 청소비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깨끗해지려면 돈이 필요하다. 상인들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전 상인들은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왜 세금을 또 내야 하느냐? 김옥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다. 거리가 깨끗해지면 장사도 더 잘 될 것이다. 상인들은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반대였습니다. 김옥균은 개화파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같은 젊은 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는 수구파가 있었습니다. 민씨 척족 세력이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옥균을 견제했습니다. 저 젊은이가 너무 나댄다. 일본 것만 본받으려 한다. 조선의 전통을 무시한다. 치도국 설치를 빌미로 공격했습니다. 백성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상인들이 원성이 높다. 이것은 폭정이다. 김옥균은 외로웠습니다. 백성들도 상인들도 수구파도 모두 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추진한 개혁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한양을 깨끗하게 만들고 백성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0년 넘게 더러운 거리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깨끗하게 하라니 혼란스러웠습니다. 돈도 들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1884년 4월 치도국이 설립된 지 3개월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수구파의 압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고종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너무 높다. 일단 중단하라. 김옥균은 절망했습니다. 그의 개혁은 좌절되었습니다. 한양 거리는 다시 더러워졌습니다. 분뇨가 쌓였고 악취가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해 12월 김옥균은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무력으로 정권을 잡으려 했습니다. 3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개입했고 개화파는 몰락했습니다. 김옥균은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10년 후 1894년 상하이에서 자객에게 암살당했습니다. 43세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능지처참되어 조선 팔도에 효수되었습니다. 조선 왕조는 그를 역적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개혁, 깨끗한 한양, 건강한 백성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기억합니다. 김옥균은 조선 최초로 위생 문제를 정책으로 다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삶이 나아지려면 거리부터 깨끗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정치개혁, 경제개혁보다 위생개혁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옳은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시대가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입니다. 조선은 변화를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 속에서 멸망해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1760년으로 돌아갑니다. 영조가 준천공사를 명령했던 그날로 말입니다. 이번에는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영조는 준천공사를 했을까요? 단순히 하천이 막혀서가 아니었습니다. 한양의 위생 문제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8만 명이 살면서 배출하는 분뇨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청계천은 오염되었고 악취가 궁궐까지 밀려왔습니다. 왕조차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조는 72세의 노왕이었습니다. 재위 36년째였습니다. 그는 명군이었습니다. 탕평책을 펼쳐 당파 싸움을 줄이려 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균역법을 시행해 군역 부담을 줄였습니다. 신문고를 부활시켜 억울한 백성이 직접 상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영조였기에 한양의 위생 문제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준천공사는 영조의 애민 정신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공사는 대규모였습니다. 경기 좌도와 충청도에서 군사와 백성 수천 명을 동원했습니다. 청계천 전체 구간을 파헤쳤습니다. 바닥에 쌓인 흙과 오물을 파냈습니다. 깊이를 1m 이상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양쪽에 석축을 쌓았습니다. 돌을 다듬어 튼튼하게 쌓았습니다. 하천이 범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물길을 넓혔습니다. 물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했습니다. 다리를 보수했습니다. 광통교, 수표교 같은 중요한 다리를 새로 짓거나 고쳤습니다.
공사는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불편해했습니다. 거리가 막히고 소음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나자 변화가 보였습니다. 청계천에 물이 맑게 흘렀습니다. 악취가 많이 줄었습니다. 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성군이시다. 우리를 위해 이런 큰 공사를 하시다니. 영조는 뿌듯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일을 했다는 만족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준천 공사는 결국 하천 정비에 불과했습니다. 분뇨 발생 자체를 줄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리 시스템을 개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천을 깊게 파서 물이 잘 흐르게 한 것뿐이었습니다.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5년,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흙이 쌓이고 오물이 쌓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조 때 또 한 번 준천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십 년 후에 또 해야 했습니다.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왜 근본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도성 내 농경 금지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유교 국가의 이념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왕도는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어야 했습니다. 농사는 지방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품위에 맞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이 정책을 바꾸려면 이념 자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조선 왕조는 500년 동안 유교 이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순간 왕조의 정당성이 흔들렸습니다. 둘째, 인구 증가에 대한 대응 실패였습니다. 정도전이 한양을 설계할 때는 10만 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만 명이 살았습니다. 인구가 2배로 늘면 그에 맞춰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화장실을 더 짓고 분뇨 처리 시설을 늘리고 하수도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전쟁과 당파 싸움으로 나라는 피폐해졌습니다. 위생 인프라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셋째, 계급 사회의 한계였습니다. 조선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왕과 양반은 백성과 다른 세계에 살았습니다. 왕은 궁궐 안에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양반은 큰 저택에서 하인들이 시중 들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거리의 악취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마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더러운 거리를 직접 걸을 일이 없었습니다. 고통받는 것은 평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민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신문고가 있었지만 실제로 백성이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넷째, 기술의 한계였습니다. 조선은 분명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복궁 화장실 유구가 그 증거입니다. 현대 정화조와 유사한 시스템을 1868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궁궐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왜 한양 전체에 확산하지 못했을까요?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궁궐 하나에 정화시설을 만드는 것과 도시 전체에 만드는 것은 규모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18만 명을 위한 공공화장실과 하수도를 만들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조선 왕조에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다섯째, 정치적 의지의 부족이었습니다. 영조는 준천 공사를 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분뇨 처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김옥균이 치도국을 만들었을 때 고종은 처음에는 지지했지만 반대에 부딪히자 쉽게 포기했습니다. 왕조차 강력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위생 문제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당파 싸움, 외교 문제, 세금 문제 등이 더 중요했습니다. 백성의 건강과 삶의 질은 뒷전이었습니다. 결국 조선 왕조는 이 문제를 3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영조의 준천공사도, 정조의 준천공사도, 김옥균의 치도국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한양 거리는 여전히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팍제가의 한탄은 19세기 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다시 한번 위생개혁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1910년 조선이 멸망하고 일제강점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근대적 상하수도가 설치되었습니다. 그것도 일본인 거주지 중심으로였습니다. 조선인이 사는 마을은 여전히 열악했습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조선 왕조는 경복궁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화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68년에 만든 화장실 정화시설은 유럽과 일본보다 앞선 것이었습니다.
그 기술을 조금만 확산시켰더라면 한양의 위생 문제는 크게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공공 화장실을 몇 군데만 지어도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술은 있었지만 의지와 돈과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후기의 비극이었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실행하지 못한 나라, 백성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2021년 7월 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입니다.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발굴팀이 동궁 남쪽 지역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왕세자가 거처하던 동궁 권역이었습니다. 발굴팀은 건물터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전각이 있었는지,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알아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거대한 구덩이였습니다. 가로 10.4m, 너비 1.4m, 깊이 1.8m의 긴 구덩이가 땅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물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조가 달랐습니다. 구덩이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입수구와 출수구가 있었습니다. 입수구는 물이 들어오는 곳이고 출수구는 물이 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입수구가 출수구보다 80cm나 낮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이 들어와 구덩이 안에 머물다가 위쪽으로만 빠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정화시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정화하는 시설이었을까요? 연구팀은 구덩이 안 토양을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생충 알이 대량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회충, 편충 같은 인간 기생충이었습니다. 또한 오이 씨앗, 가지 씨앗, 들깨 씨앗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이곳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배설한 분뇨가 이 구덩이로 흘러들어왔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화석처럼 굳어 15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발견된 것입니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오동선 연구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에서 화장실 유구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화장실에 정화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구덩이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입수구로 물이 들어오면 분뇨와 섞입니다. 그러면 발효가 일어납니다. 무거운 찌꺼기는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가벼운 물은 위로 떠오릅니다. 출수구는 위쪽에 있으므로 비교적 깨끗한 물만 빠져나갑니다. 현대 정화조와 거의 같은 원리입니다. 한국생활학취연구소 이장훈 소장은 더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국내외 화장실 유적을 보면 대부분 물로 씻어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다릅니다. 버리지 않고 모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구조는 경복궁이 처음입니다. 150년 전 이런 정화시설은 우리나라에만 있었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19세기 말에야 비슷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조선 궁궐의 과학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구팀은 문헌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1888년에서 1890년 사이에 그려진 경복궁 배치도를 찾았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904년에 편찬된 궁궐지에는 화장실 규모 4칸에서 5칸, 한 번에 10명 사용 가능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토양의 절대연대 분석 결과 이 화장실은 1868년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만들어져 약 20년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후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파천하면서 경복궁이 버려졌습니다. 화장실도 그때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양숙자 학예실장은 발굴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경복궁 조사는 지난 30년간 궁궐 중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주변부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주변부를 발굴하면서 찾게 되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경복궁에는 최대 75.5칸의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조사하면 추가 발견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화장실은 경회루 남쪽 권례각사와 동궁 권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궁녀, 내관, 관리, 군사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 발굴은 조선시대 궁궐 생활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발견된 씨앗을 분석하면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이, 가지, 들깨는 여름철 반찬이었습니다. 궁녀들이 주로 먹었을 것입니다. 기생충 알을 분석하면 당시 위생 상태와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회충과 편충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됩니다. 궁궐 안에서도 기생충 감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깨끗하지는 않았지만 거리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구덩이 박토양에서는 기생충 알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화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다는 증거입니다. 분뇨가 발효되면서 오염 물질이 구덩이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악취도 최소화되었습니다. 발효된 분뇨는 냄새가 적습니다. 또한 부피가 줄어들어 자주 치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토록 훌륭한 기술이 왜 궁궐 밖으로 퍼지지 못했을까요? 왜 한양 거리에는 공공 화장실이 없었을까요? 왜 백성들은 18세기 내내 악취 속에서 살아야 했을까요? 답은 앞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돈과 의지와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계급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조선 왕조는 왕과 왕족을 위한 나라였습니다. 백성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2021년 발굴 이후 경복궁 화장실은 다시 흙으로 덮였습니다. 보존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150년 전 조선 궁궐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화 기술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그 담장 밖에서는 18만 명의 백성이 배설물 가득한 거리에서 살았다는 것을. 이것이 조선 후기의 진실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묻습니다. 왜 조선은 망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당파 싸움, 세도 정치, 외세의 침략, 경제 침체 등등. 그러나 한 가지 더 추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백성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깨끗한 물과 공기,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은 있었지만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왕실만 좋으면 되었고 백성은 뒷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왕조의 멸망을 재촉했습니다. 2021년 발굴팀은 또 하나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왕실 문서고에서 나온 분뇨도였습니다. 1926년 순종 때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여기에는 궁녀들의 급료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전, 경성궁, 서상궁, 내소주방, 외소주방, 영친왕궁 등 여러 처소의 나인들이 공상에 따라 차등 급료를 받았습니다. 온공상은 쌀 7두 5승, 콩 6두, 북어 1쾌 10미를 받았습니다. 반공상은 쌀 6두, 콩 4두, 북어 1쾌 10미를 받았습니다. 적은 양이었습니다. 한 달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을 것입니다. 이 문서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궁녀들, 특히 보기처 궁녀들은 평생을 그 일을 했습니다. 왕의 배설물을 치우고 매화틀을 나르고 더러운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궁궐의 위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왕도 편안하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보기처 궁녀라는 직책만 남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화려한 것만 기억하고 더러운 것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하수처리 시설이 있고 상수도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고마운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150년 전에는 달랐습니다. 한양 거리는 악취로 가득했고 청계천은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박제가조차 한탄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바꾸려 했던 김옥규는 실패했고 역적으로 몰려 죽었습니다. 조선 왕조는 끝까지 변하지 못했고 결국 멸망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실행할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일부만 좋으면 안 됩니다. 궁궐만 깨끗하고 거리가 더러우면 그 나라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왕만 편하고 백성이 고통받으면 그 왕조는 무너집니다. 이것이 조선 후기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한양 20만 명의 배설물이 거리로 쏟아졌던 이야기, 그리고 조선 궁궐에 숨겨진 정화기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역사는 화려함만 기억하지만 진짜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매일 더러운 일을 감당했던 보기처 궁녀들, 악취 가득한 거리에서 살았던 18만 백성들, 그들이 진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1701년 10월 10일 궁궐 취선당. 떨리는 손으로 사약잔을 들어 올리는 여인이 있습니다. 38세, 한때 조선 최고 권력의 중심이었던 희빈장 씨입니다. 15년 전만 해도 중전의 자리에 있었던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은 26년 전 15살 소녀가 궁궐에 발을 들인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1701년 10월 10일 조선 궁궐 취선당에 차가운 침묵이 흐릅니다. 방 안에는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희빈장 씨, 나이 38세입니다. 한때 이 나라에서 가장 화려했던 여인, 왕의 총애를 독차지했던 여인, 중전의 자리까지 올랐던 여인이 지금 죄인이 되어 사약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관이 떨리는 손으로 사약상을 들고 들어옵니다. 붉은 빛이 도는 그 독약은 이 여인의 삶을 끝낼 마지막 물건입니다. 희빈장 씨는 사약잔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후회였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38년의 인생, 그중 26년을 궁궐에서 보낸 이 여인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15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686년 그녀는 소위에 책봉되었습니다. 1688년 그녀는 수기로 승격되었습니다. 1689년 그녀는 왕자를 낳았고 희빈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중인 출신 서녀가 이토록 높은 자리에 오른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사랑을 받았고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남인 세력이 그녀를 지지했고 그녀의 아들은 원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심지어 정비였던 인현왕후 민씨가 폐출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왕이 정비를 폐위시키고 후궁의 아들을 원자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왕조 역사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694년 갑술한국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폐출되었던 인현왕후 민씨가 다시 중전으로 복위되었고 희빈장 씨는 다시 후궁의 신분으로 내려앉았습니다. 5년간 누렸던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후인 1701년 복위된 인현왕후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불과 34세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무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궁녀들이 고변했습니다. 희빈장 씨가 무당을 불러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신당이 발견되었고 저주 인형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해 보였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희빈장 씨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오빠 장희재도 붙잡혀왔습니다. 친정 세력이 몰락했습니다.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701년 10월 8일 사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틀 후인 10월 10일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녀의 아들 13세의 원자가 아버지 숙종에게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한치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26년 전 15살의 나이로 궁궐에 들어왔던 그 소녀는 이제 38세가 되어 사약을 마셔야 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희빈장 씨는 천천히 사약잔을 들어 올립니다.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15살에 처음 왕을 만났던 그날을 떠올렸을까요? 22살에 처음 왕의 승언을 입었던 그날을 기억했을까요? 30살에 아들을 낳고 희빈이 되었던 그 순간의 기쁨을 회상했을까요? 아니면 5년 동안 누렸던 권력의 달콤함을 그리워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자신을 이렇게 만든 그 사람, 한때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을 원망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는 그녀의 마지막 심정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녀가 사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이 여인은 정말 악녀였을까요? 역사는 그녀를 요부라고 기록했습니다. 왕을 현혹시킨 여인, 저주를 일삼은 마녀, 권력에 눈이 먼 악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15살의 나이로 궁궐에 들어간 그 소녀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왕의 승은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 죄였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악인은 누구였을까요? 이 비극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26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675년 15살 소녀가 처음 궁궐에 발을 들인 그날로 말입니다.
1701년에서 26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1675년 조선 한양의 어느 가을날입니다. 한 소녀가 궁궐 문을 들어섭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옥정, 나이는 15살입니다. 1659년에 태어난 이 소녀는 역관 장형의 서녀로 태어났습니다. 역관은 중인 계급에 속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양반도 아니고 상민도 아닌 어중간한 신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정녀가 아니라 서녀였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서얼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벼슬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중인 출신 서녀라는 것은 평생 낮은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궁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녀는 궁녀로 입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궁의 수습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당시 명성왕후 김씨의 처소에 배속되었습니다. 명성왕후는 현종의 계비였고 숙종의 생모였습니다. 15살 장옥정은 대왕 데뷔 전에서 궁녀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궁녀의 삶은 고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옥정은 총명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궁중 예법을 익혔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말씨가 곱고 행동이 단정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운명적인 만남을 맞이합니다. 바로 왕 숙종을 만난 것입니다. 숙종은 1661년생으로 1674년에 14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1675년 당시 숙종은 15세였습니다. 장옥정과 동갑이었습니다. 어린 왕과 어린 궁녀 둘 다 15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위치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한 명은 조선의 왕이었고 한 명은 중인 출신 서녀 궁녀였습니다. 한 명은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자였고 한 명은 모든 것에 복종해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숙종이 대왕 데뷔전을 자주 찾았고 그곳에서 장옥정을 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젊은 왕의 눈에 총명하고 아름다운 궁녀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15살 소녀에게 왕의 관심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녀는 왕의 마음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거부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숙종에게는 이미 정비가 있었습니다. 인경왕후 김씨입니다. 1659년생으로 숙종과 동갑이었던 그녀는 1671년 숙종이 아직 왕세자였을 때 간택되었습니다. 둘 다 13세였습니다. 1674년 숙종이 즉위하면서 그녀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경왕후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사였습니다.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후궁이라도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조선 왕실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1675년부터 1680년까지 5년 동안 장옥정은 궁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이 기간 동안 숙종과 어떤 관계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1680년에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해 11월 인경왕후 김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연두에 걸려 21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한 것입니다. 9년간 왕비로 있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숙종은 20세가 되었고 후사가 없었습니다. 새 왕비를 간택해야 했습니다. 1681년 새로운 왕비가 간택되었습니다. 여흥민씨 가문의 딸 민유중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후에 인현왕후로 불리게 됩니다. 1667년생으로 간택 당시 15세였습니다. 그녀는 명문가의 정녀였습니다. 서인 세력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왕실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새로운 왕비가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1681년 중요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숙종이 장옥정에게 승은을 내린 것입니다. 장옥정은 22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7년간의 궁녀 생활 끝에 그녀는 왕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왕비가 새로 들어온 바로 그 해의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장옥정은 기뻤을까요? 그녀는 이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15살에 궁에 들어와 22살의 왕의 승은을 입는 것, 이것은 그녀가 원한 일이었을까요? 역사는 그녀의 심정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때부터 그녀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6년 후 사약을 마시게 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5살에 궁에 들어온 중인 출신 서녀 궁녀가 22살의 왕의 후궁이 되고 30살의 희빈이 되고 38살의 사약을 마시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로 왕 숙종이었습니다. 1681년 장옥정은 22세가 되었고 왕의 승은을 입었습니다. 같은 해 새로 간택된 왕비 민씨는 15세였습니다. 7살 차이가 나는 두 여인이 같은 궁궐에서 숙종을 사이에 두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한 명은 정비였고 한 명은 후궁이었습니다. 한 명은 명문가 정녀였고 한 명은 중인 출신 서녀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씨 왕비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 진짜 권력은 왕의 총애에서 나왔습니다. 1686년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옥정이 소위에 책봉된 것입니다. 소위는 종사품 후궁의 품계입니다. 승은을 입은 지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그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27세가 되어 있었고 왕비 민씨는 20세였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택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후사가 없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1688년 장옥정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왕의 아이 원자를 임신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왕비가 7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동안 후궁이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궁궐은 술렁이었습니다. 남인 세력은 기뻐했습니다. 서인 세력은 긴장했습니다. 왕비 민씨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신보다 12살 많은 후궁이 왕자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같은 해 장옥정은 수곤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임신과 함께 품계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수기로 다시 승격되었습니다. 수기는 종이품입니다. 후궁 중에서도 높은 품계였습니다. 장옥정은 빠르게 승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88년 10월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경종이라 불리게 될 왕자 윤이 태어난 것입니다. 숙종은 29세였고 장옥정은 30세였고 왕비 민씨는 22세였습니다. 아들을 낳은 것은 장옥정의 지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왕자를 낳은 어머니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한 상황에서 후궁이 아들을 낳으면 그 후궁의 권력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장옥정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왕은 그녀를 총애했습니다. 남인 세력은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유일한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서자였습니다. 왕비의 아들이 아니라 후궁의 아들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법도에 따르면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후궁의 아들이 왕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결정해야 했고 신하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서인 세력은 반대했습니다. 왕비 민씨는 서인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비가 아직 젊으니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을 주면 왕비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인 세력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왕자가 이미 태어났으니 원자로 책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사를 미루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논리였습니다. 장옥정의 친정, 그녀의 오빠 장희재가 남인 세력과 가까워졌습니다. 정치적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자를 둘러싼 권력 투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숙종은 고민했습니다. 아니, 고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장옥정을 총애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신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원자 책봉 문제는 그에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1689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기사왕국이라 불리는 정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서인 세력이 몰락하고 남인 세력이 집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동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의도적으로 만든 변화였습니다. 숙종은 서인을 제거하고 남인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남인이 집권하자마자 숙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씨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한 것입니다.
1689년 1월의 일이었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원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숙종은 왕비 민씨를 폐위시켰습니다. 1689년 5월의 일이었습니다. 폐위 이유는 무자와 질투였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고 후궁을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23세의 젊은 왕비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폐위된 것입니다. 8년간 왕비로 살았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폐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사가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이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장옥정은 희빈으로 책봉되었습니다. 희빈은 정일품 후궁입니다. 후궁 중 가장 높은 품계였습니다. 중인 출신 소녀가 15살에 궁녀로 들어온 소녀가 30세에 정일품 희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실상 중전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왕비는 폐위되었고 그녀의 아들은 원자였고 그녀는 희빈이었습니다. 1689년은 장옥정 아니 희빈 장씨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 해이기도 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것과 몰락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1689년은 희빈 장씨에게 꿈같은 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특히 폐위된 왕비 민씨에게는 말입니다. 23세의 젊은 여인이 갑자기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8년간 왕비로 살았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폐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을 낳지 못한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후궁을 질투했다는 죄목도 붙었지만 이것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왕비가 후궁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민씨는 사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친정은 서인 세력이었는데 서인은 이미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를 지켜줄 정치적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폐비의 신분으로 외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3세 여인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5세의 왕비로 간택되었을 때의 기쁨을 떠올렸을까요? 왕을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이렇게 만든 왕을 원망했을까요? 반면 희빈 장씨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1689년 10월 그녀는 희빈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정일품 후궁 중 가장 높은 품계였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원자였습니다. 왕비는 없었고 그녀가 사실상 왕비의 역할을 했습니다. 남인 세력이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그녀의 오빠 장희재는 권력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장씨 일가는 번성했습니다. 15년 전 15살의 나이로 궁녀가 되었던 그 소녀는 이제 조선에서 가장 권력 있는 여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희빈 장씨는 적을 만들었습니다. 서인 세력은 그녀를 증오했습니다. 그들의 지지를 받던 민씨 왕비가 폐위되었기 때문입니다. 궁중에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인 출신 서녀가 감히 왕비의 자리까지 넘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감시당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비판받았습니다. 권력이 클수록 적도 많아지는 법이었습니다. 희빈 장씨는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지위가 얼마나 불안한지 깨닫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권력에 집착했을 것입니다. 권력을 놓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폐비 민씨를 적대시했습니다. 민씨가 복이 될까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씨를 더 밀어내려 했을 것입니다. 한편 숙종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희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했습니다. 방해가 되던 왕비를 폐위시켰습니다.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정말 숙종은 장씨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왕권 강화를 위한 도구였을까요? 왕비를 폐위시키고 후궁을 높이는 것, 이것은 신하들에게 왕의 권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왕은 누구든 올릴 수 있고 누구든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장씨는 그 증명의 도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689년부터 1694년까지 5년간 희빈 장씨는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녀는 후궁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원자였습니다. 남인 세력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인 세력은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패비 민 씨의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희빈장 씨를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희빈장 씨는 이 5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숙종의 총애를 계속 받으려 애썼을 것입니다. 아들의 지위를 지키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패비 민 씨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숙종의 마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694년 갑자기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갑술한국이라 불리는 또 다른 정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다시 집권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숙종이 의도한 변화였습니다. 5년 전에 남인을 지지했던 그 왕이 이번에는 서인을 지지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인이 너무 강해져서였을까요? 왕권을 위협한다고 느꼈을까요? 아니면 장 씨에게 실증을 느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정치판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그리고 1694년 4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숙종이 패비 민 씨의 복위를 명한 것입니다. 5년 전 자신이 직접 폐위시켰던 그 왕비를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킨 것입니다. 민 씨는 28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5년간 패비로 살았던 그녀가 다시 왕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폐위된 왕비가 복위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희빈장 씨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5년간 누렸던 권력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분노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그녀는 다시 후궁의 신분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희빈이라는 풍계는 유지했지만 이제 그 위에 중전민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5년 전 자신이 밀어낸 그 여인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더 높은 자리로 말입니다. 1694년 갑술한국은 희빈장 씨에게 운명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삶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7년 후 그녀는 사약을 마시게 됩니다. 만약 이 환국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민 씨가 복이 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고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1694년 4월 인현왕후 민 씨가 복이 되었습니다. 28세가 된 그녀는 5년 만에 다시 중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복위 과정은 매우 신속했습니다. 갑술한국이 일어나고 곧바로 복위가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숙종이 이미 계획했던 일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언제든 민 씨를 복위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5년 전 그녀를 폐위시킨 것도 숙종의 결정이었고 이번에 그녀를 복위시킨 것도 숙종의 결정이었습니다. 민 씨는 단지 왕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민 씨가 복이 되면서 궁중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시 정비가 생긴 것입니다. 희빈장 씨는 아무리 높은 품계의 후궁이라 해도 이제 왕비 아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5년간 사실상 중전의 역할을 했던 그녀에게 이것은 엄청난 추락이었습니다. 게다가 복위한 왕비는 다름 아닌 5년 전 자신이 밀어낸 바로 그 민 씨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위 하락이 아니라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희빈장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녀는 매일 인현왕후의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궁중의식에서 그녀 아래에 서야 했습니다. 예를 올려야 했습니다.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자신이 위였고 민 씨는 패비였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쌓여갔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원망이었을까요? 복수심이었을까요? 하지만 희빈장 씨에게도 위안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여전히 원자였습니다. 1688년에 태어난 유는 1694년 당시 6세였습니다. 원자 책봉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희빈장 씨에게 남은 마지막 권력의 근거였습니다. 인현왕후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 그녀의 아들이 다음 왕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희빈장 씨가 버틸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28세로 젊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왕자를 낳는다면 상황은 또 바뀔 것이었습니다.
적자가 서자보다 우선이었으니까요. 인현왕후가 아들을 낳으면 원자 윤의 지위도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희빈장 씨는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불안했을 것입니다. 1694년부터 1701년까지 7년간 희빈장 씨와 인현왕후는 같은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 여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5년 전의 굴욕을 잊지 않았을 것이고 한 명은 지금의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두 여인 모두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행의 원인은 같은 사람 바로 숙종이었습니다. 숙종은 이 7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는 두 여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인현왕후를 복위시켰지만 원자의 지위는 유지시켰습니다. 희빈장 씨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총애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여인을 모두 자신의 통제 아래 두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한편 조정에서는 당파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인현왕후는 서인의 지지를 받았고 희빈장 씨는 남인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두 여인의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적 감정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뒤엉켜 있었기 때문입니다. 1701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초부터 인현왕후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병을 앓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의원들이 치료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병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궁중은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숙종도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701년 8월 14일 인현왕후 민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34세였습니다. 15세에 왕비로 간택되어 19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5년은 폐비로 살았고 나머지 14년은 왕비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끝내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폐위되었다가 복위 되었지만 결국 아이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행복했을까요? 왕비라는 자리가 그녀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인현왕후의 죽음은 궁중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34세는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게다가 병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냐고, 뭔가 석연치 않다고, 혹시 누군가가 해를 끼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바로 희빈장 씨였습니다. 희빈장 씨는 인현왕후를 미워했습니다. 이것은 궁중의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씨의 복위를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 그 감정은 계속 쌓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녀가 인현왕후를 해했을까요? 혹시 그녀가 왕후의 죽음에 책임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고변이 들어왔습니다. 궁녀들이 나서서 증언한 것입니다. 희빈장 씨가 무당을 불러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당을 만들고 저주의식을 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현왕후의 이름을 쓴 인형의 침을 꽂고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죄였습니다. 왕비를 저주한다는 것은 영모에 준하는 중죄였습니다. 숙종은 즉각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희빈장 씨가 불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언은 계속 나왔습니다. 여러 궁녀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당이 궁에 들어온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희빈의 처소에서 이상한 의식이 행해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증거도 나왔습니다. 신당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저주 인형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첫째, 증언한 궁녀들은 모두 인현왕후 계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희빈장 씨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과연 객관적이었을까요? 둘째, 증거의 출처가 불분명했습니다. 신당과 저주 인형이 정말 발견되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조작한 것일까요? 셋째,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인현왕후가 죽자마자 곧바로 고변이 들어온 것입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말입니다. 무고 사건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희빈장 씨를 제거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서인 세력은 희빈장 씨를 미워했습니다. 그녀를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인현왕후의 죽음은 그들에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희빈장 씨를 저주 혐의로 몰아 제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희빈장 씨가 저주를 했을까요? 7년간 쌓인 원한,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인현왕후를 없애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그녀를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아갔을까요? 실제로 무당을 불렀을까요? 실제로 저주의식을 했을까요? 이것은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가들은 논쟁하고 있습니다. 숙종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그는 희빈장 씨가 유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은 증거가 있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도 이것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희빈장 씨를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녀에게 실증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26년간의 관계가 이제 부담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정치적으로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그녀를 정리할 수 있는 완벽한 구실이었습니다. 국문이 진행되면서 조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희빈장 씨의 오빠 장희재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누이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장 씨 일가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희빈장 씨 개인의 문제가 일가 전체의 문제로 확대된 것입니다. 신문은 가혹했습니다. 고문이 동원되었습니다. 장희재는 고문을 받으며 신문당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를 자백했습니다.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백이 진실이었을까요? 고문 속에서 나온 자백을 믿을 수 있을까요? 고문을 받으면 사람은 없는 죄도 뒤집어쓰게 됩니다. 고통을 멈추기 위해 무엇이든 자백하게 됩니다. 희빈장 씨도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언이 있었고 증거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럴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인현왕후를 미워한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법정에서 동기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동기가 있으면 유죄 추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희빈장 씨에게 불리한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평소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무당을 자주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복수를 다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증언이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작되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이 증언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희빈장 씨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1701년 10월 8일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희빈장 씨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목은 왕비 저주와 역모였습니다. 장희재도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목은 부정부패와 역모였습니다. 장씨 일가는 몰락했습니다.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유배되었습니다. 15년간 누렸던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희빈장 씨의 아들 13세의 원자 윤희 아버지 숙종에게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습니다. 어머니는 억울하다고 어머니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법은 법이라고, 죄는 죄라고, 왕실의 위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3세 소녀는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1701년 10월 10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궁궐 취선당에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이날은 희빈장 씨가 사약을 마시는 날이었습니다. 38세의 여인이 생을 마감하는 날이었습니다. 15세에 궁에 들어온 지 23년 만에 22세에 숙종의 승언을 입은 지 19년 만에 30세에 희빈이 된 지 12년 만에 그녀의 삶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희빈장 씨는 이날 아침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담담하게 마지막 밤을 보냈을까요? 그녀는 거울을 보았을까요? 38세의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을까요? 한때 왕의 총애를 받았던 그 얼굴을,
한때 조선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불렸던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을까요? 그녀는 무엇을 후회했을까요? 무엇을 원망했을까요? 아침이 되자 내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약상을 들고 온 것입니다. 붉은 빛이 도는 독약이 작은 잔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생명을 끝낼 마지막 물건이었습니다. 희빈장 씨는 그 잔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무엇이 비쳤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체념이었을까요? 아니면 해방감이었을까요? 이때 그녀는 26년 전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1675년 15살의 나이로 처음 궁궐에 들어왔던 그날을 말입니다. 그날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궁녀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혹시 행복한 삶을 꿈꿨을까요? 중인 출신 소녀로 태어난 그녀에게 궁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때 몰랐습니다. 자신이 왕의 눈에 띄게 될 줄은, 왕의 후궁이 될 줄은, 희빈까지 오를 줄은, 그리고 사약을 마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1681년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22살 왕의 승은을 처음 입었던 그 해를 말입니다. 그것은 영광이었을까요? 아니면 공포였을까요? 왕의 승은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왕과 궁녀 사이에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왕이 원하면 궁녀는 따라야 했습니다. 이것이 궁궐의 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죄가 있을까요? 왕의 명령에 따른 것이 죄일까요? 그녀는 1688년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29살 아들을 낳았던 그 해를 말입니다. 아들을 낳는 순간 그녀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안도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불안이었을까요? 왕자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얻지만 척도 만들게 되니까요. 왕자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도 생기니까요. 그녀는 그때 알았을까요? 이 아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줄을 말입니다. 그녀는 1689년을 추억했을지도 모릅니다. 30살 희빈이 되었던 그 해를 말입니다. 그 해는 그녀 인생의 정점이었습니다. 중인 출신 소녀가 정일품 희빈이 된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승리했다고 느꼈을까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팠으니까요. 그녀는 1694년을 되새겼을지도 모릅니다. 35살 인현왕후가 복위한 그 해를 말입니다. 그때 그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5년 전 자신을 선택했던 왕이 이제는 민씨를 선택한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왕에게는 진심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에게 여인들은 도구였을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 왕권 강화를 위한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지난 7년을 돌아봤을지도 모릅니다. 1694년부터 1701년까지 인현왕후와 같은 궁궐에서 살았던 7년을 말입니다. 매일 그녀의 얼굴을 봐야 했던 고통, 그녀에게 예를 올려야 했던 굴욕, 권력을 잃어버린 허무함, 이 모든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저주를 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했다 해도 그것을 그녀만 탓할 수 있을까요? 그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녀에게 권력을 주었다가 빼앗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여인을 같은 공간에 가두고 싸우게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희빈장 씨는 천천히 사약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을까요? 아니면 담담했을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13세의 아들을 떠올렸을까요? 앞으로 아들이 겪을 고통을 걱정했을까요? 어머니가 영모제로 사약을 받았다는 낙인이 평생 아들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훗날 아들이 왕이 되더라도 이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미안했을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숙종을 생각했을까요? 26년을 함께한 그 사람을 말입니다. 15살 소녀였던 자신을 바라보던 15살 왕의 눈빛을 떠올렸을까요? 22살에 처음 승은을 내리던 그의 모습을 기억했을까요? 30살에 자신을 희빈으로 만들어준 그를 고마워했을까요? 아니면 35살에 자신을 버린 그를 원망했을까요? 38살에 자신에게 사약을 내린 그를 저주했을까요? 희빈장 씨는 사약을 마셨습니다. 독이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사약은 빠르게 작용했습니다.
그녀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생명이 꺼져갔습니다. 38년의 삶이 끝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으니까요. 희빈장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659년에 태어나 1701년에 죽었습니다. 42년의 생이 아니라 38년의 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궁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희빈이었지만 왕실의 예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영모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쓸쓸히 묻혔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 권력의 중심이었던 그녀는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같은 날 그녀의 오빠 장희재도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사지가 찢기는 극형이었습니다. 그의 죄목은 부정부패와 역모였습니다. 장씨 일가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재산이 몰수되고 가족들이 유배되고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15년간 누렸던 영화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무상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궁궐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희빈장 씨가 죽은 후 궁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숙종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숙종은 담담했다고 합니다. 26년을 함께한 여인의 죽음 앞에서 그는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았고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법대로 처리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숙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정치가였습니다. 가장 고통받은 사람은 13세의 원자 윤이었습니다. 훗날 경종이 되는 이 소녀는 어머니가 역모죄로 사약을 받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1720년 그는 3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위는 불행했습니다. 어머니의 죄인이라는 낙인, 이복동생 연인군과의 갈등, 신하들의 불신, 이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1724년 그는 36세의 나이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재위 4년 만이었습니다. 게장과 생감을 먹고 갑자기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독살설이 제기되었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상처를 안고 살다간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현왕후는 정말 선하기만 한 피해자였을까요? 역사는 그녀를 선녀처럼 묘사했습니다. 특히 인현왕후전이라는 소설은 그녀를 완벽한 덕성의 소유자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후대에 쓰인 것이고 정치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실록을 보면 다른 면도 보입니다. 인현왕후도 정치적 인물이었습니다. 서인 세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녀의 복위는 단순히 개인의 복권이 아니라 정치적 승리였습니다. 그녀가 희빈장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기록이 부족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평화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희빈장 씨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역사는 그녀를 요부라고 기록했습니다. 왕을 현혹시킨 여인, 저주를 일삼은 마녀, 권력에 눈이 먼 악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15세의 궁녀가 된 소녀에게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22세의 왕의 승은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30세의 희빈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 죄였을까요? 그녀도 희생자였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주 사건은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3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가들은 논쟁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정치적 모함이었다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당시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이 희빈장 씨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악인은 누구였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숙종이었습니다. 그는 15세 소녀를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권력자와 궁녀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권력의 행사였습니다. 그는 왕비를 폐위시켰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23세 여인을 궁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는 후궁을 희빈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녀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왕비를 복위시켰습니다. 5년 전 자신이 폐위시킨 그 여인을 다시 중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여인들을 장기판의 말처럼 움직였습니다. 필요할 때는 올리고 필요 없으면 내렸습니다. 세 번의 환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1680년 경신환국,
1689년 기사환국, 1694년 갑술환국, 이 모든 정변의 중심에 숙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정치 세력을 바꿨습니다. 서인과 남인을 번갈아 가며 집권시켰습니다. 이것은 왕권 강화를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한 세력이 너무 강해지면 다른 세력을 지지해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인들이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인경왕후, 인현왕후, 희빈장씨 모두 숙종의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숙종은 26년간 희빈장씨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필요 없어지자 사약을 내렸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13세 아들이 무릎 꿇고 울며 빌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여인들은 정치적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권력형 성범죄라고 부릅니다. 15세 소녀를 후궁으로 삼는 것, 거부할 수 없는 관계를 강요하는 것, 이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합법이었지만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왕이라는 절대 권력, 남성이라는 성별 권력, 상전과 하인이라는 신분 권력, 이 모든 것이 희빈장씨를 압박했습니다. 그녀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관계였을까요? 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역사를 다시 봐야 합니다. 희빈장씨는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피해자였을까요? 인현왕후는 선녀였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인물이었을까요? 이분법적 평가는 진실을 가립니다. 두 여인 모두 불행했습니다. 두 여인 모두 희생자였습니다.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숙종은 왕이었으므로 그의 관점에서 역사가 쓰였습니다. 희빈장씨는 악녀로 기록되었고 숙종은 명군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공정한 평가일까요?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15세 소녀를 후궁으로 삼은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두 여인을 같은 궁궐에 가두고 싸우게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26년간 관계를 유지하다 필요 없어지자 사약을 내린 것은 누구입니까?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숙종의 권력도 그가 죽으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비극의 상처는 남았습니다. 경종의 불행한 삶, 장씨 일가의 몰락, 인현왕후의 이른 죽음,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역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희생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권력형 폭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숙종과 세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15세의 궁녀가 된 장옥정, 38세의 사약을 받은 희빈장씨, 그녀의 비극적 삶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